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경제학 공부 어떻게 재밌게 잘 하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마련한 거냐면, 제가 기본 강의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은 늘 문제가 부족해 가지고요 풀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한번 참고로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첨부된 파일을요 한번 열어 보셔 가지고 그걸 한번 풀어 보시고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공부를 쭉 하시다가, 이게 레벨은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어느 정도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경제학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한번 봐보시죠. 요거 좀 글씨가 작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이렇게 보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집 프린트 다운 받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번호만 쓰고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희소성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희소성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죠. 희소성.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제약을 갖게 되는, 선택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선택에 있어서 제약 조건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예산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산 제약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자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약 조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물건을 생산했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은 또 제약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실 때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는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요 같은 것도 어떤 제약 요건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해서 제약 조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발생하는 제약 조건 뭐가 있죠?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이 바로 국가 전체적으로 주어진 기술과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제약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 게,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면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가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산발이 원칙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희소성의 개념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생산 가능 곡선, 희소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비용, 맞아요.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효율성이다, 뭘 선택할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낭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낭비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적이라는 말로 쓰게 될 건데,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희소성과 관련이 있고요. 자, 욕망의 극대화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뒤집어 보면은 사실은 여기 희소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제약 조건은 아니잖아. 이왕이면 극대한다, 가장 많이 갖는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제약 조건이 없으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라고 하면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4번 욕망의 극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이고 2번. 자, 2번은 희소성의 법칙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는데,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욕망이 무한한데,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소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힘도 될 수 있고 시간도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거를 좀 약간 이렇게 브로드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소성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인데 그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만수르나 빌 게이츠까지 돈이 많아도요.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자원이 희소한데 그게 욕망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커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재화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보다요. 정확한 표현은 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2번 있죠.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3번 풀어볼게요. 3번 3번은요. 여기 보시면 다음 중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증경제학이다, 실증명제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파지티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건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실증명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떻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으면 그게 실증명제예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규범명제, 규범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실증이면 주관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what is 이게 바로 실증이면 what should be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규범명제, 규범경제학이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 볼게요. 2 플러스 3은 6이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적인 기술이 아니다. 아니요, 이게 실증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2번에 보시면 오늘 날씨는 참 무덥다. 덥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증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저 남자는 차은우같이 너무 멋있어. 아무튼 여기서 차은우가 누군지 모르시더라도 멋있어 안 멋있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볼게요.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라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규범적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당위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무슨 뭐 3%다, 뭐 5%다, 이거는 팩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실증 명제가 되는데, 야,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규범 명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구성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구성의 오류는 자, 구성원의 오류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관찰된 것이 반드시 전체와 연결해 봤을 때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맞아요.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개개인적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축, 절약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과 절약을 하게 되면 소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가지고 물건이 안 팔려요. 재고가 자꾸 쌓이면 공장의 가동이 안 되고 그러면 실업자들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소득이 줄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여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축 전체 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불황이 심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데 존 메이나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야 지금같이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저축을 하거나 절약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소비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네. 우선
이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우리가 극장에서 불이야 해가지고 나간다거나 관중들이 일어서게 되면 이제 멋진 장면을 보려고 앞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다 일어서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부분에 참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구성의 오류가 되는 것이고, 자, 개개인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면 국가 전체 저축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풍년이 들었을 때 농부들은 농가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요. 모든 농가가 다 풍년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면은 그럼 뭐야? 나만 이제 나의 소득이, 농부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험이 되게 쉬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쉬워가지고, 야, 왠지 잘 본 것 같아. 근데 나만 잘 보나? 모두가 잘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절약의 역설은 구성의 오류가 아닌 인과관계의 오류이다. 아니요. 구성의 오류, 절약의 역설 맞죠. 인과관계 오류는 선후관계 먼저 일어났다 해서 그게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겁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항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니, 어느 동네 봤더니 경찰이 되게 많어. 도둑도 되게 많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야, 이거 경찰이 많으니까 도둑이 많구만. 경찰 수 줄여. 그럼 도둑도 줄겠지. 아니에요. 도둑이 많으니까 경찰이 많아진 거지. 경찰이 많아서 도둑이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 요거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좀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자, 시간 제약하에서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점수를 극대화하려는 수험생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TV 시청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뭐가 기회비용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저 이면에는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기회비용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회,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선택이 다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걸 만약에 선택했어요.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하니까 first best인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못한 많은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선책이 있고요. 그리고 차차선, third best가 있겠죠. 차차선. 그리고 뭐 등등등 이렇게 등등등 이런 것들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것들 중에서요. 이런 게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컨 베스트라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니까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고는 전체 중에서 두 번째로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 중에서 최선의 아쉬움이 되는 그거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TV를 시청한다라고 하면은 시험을 앞두는 경우에 TV 시청하는 거랑 시험이 끝난 다음에 TV 시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회비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 직전에 대한 TV의 시청에 대한 기회비용이 빵이 아니고 그때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회비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V 직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TV 시청할 때 기회비용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TV 시청의 기회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은요,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맨드라는 수요 얘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수요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까지 최대한 구입하려고 하는가, 그 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요 개념을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구입하겠다라는 윌링리스라는 그 사전적인 구입 의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윌링리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구입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수요라는 얘기는 유량의 개념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흐를 유자를 씁니다. flow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얘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 내용까지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봅시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거는 뭐 그걸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요는 여기 보시면은 유량의 개념이다. 이거 우리가 일정 기간이고요. 이 유량 개념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저량 개념이 있죠. 스톡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량의 개념은 스톡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시점을 나타내요. 뭐 통화량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구매력을 갖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한다. 그거가 바로 수요량의 개념이죠. 4번 볼게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가격, 그거 수요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소비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구입량과 가격, 그게 바로 수요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볼까요? 수요함수에서 소득은 종속 변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수요 곡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함수. 이게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변수가 x제 가격이 있고요. 다른 제와의 가격도 있고요. 소득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 취향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변수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x제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 영향을 받는 게 수요량이고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이걸 바로 맞아요. 우리가 독립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정도 할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소득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개별 수요의 결정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감소한다. 이게 디맨드 곡선이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객관식에서는요,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이제 항상 틀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지만 기펜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상향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그걸 정상제라고 그러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정상제. 3번 볼게요.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상품 X랑 Y가 있는데, 자, X, Y가 대체 관계라고 하면 커피와 홍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자,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커피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의 소비량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대체 탄력성 이런 거 가지고 교차 탄력성 가지고 얘기할 텐데, 얘가 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잖아요. 플러스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 관계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3번 그래서 맞고 4번 볼게요.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호가 변하게 되면 수요가 당연히 증가, 우측이동 맞죠?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가까운 장래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여러분 여기에 X의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이거 말고 X의 앞으로의 미래 가격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X의 앞으로 미래 가격. 앞으로 미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지금 사야 돼요? 나중에 사야 됩니까? 갑자기 어떤 전쟁이나 이런 위기 때문에 라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뭐 팬데믹 아니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전염병이 또 창궐할 것 같으면 마스크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지금 사놔야 돼요? 나중에 사야 돼요? 지금 사놔야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너무나 막 지금 살려고 하다 보면 진짜 또 문제되는 이것도 사실 구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정리 다시 해보면 앞으로 장래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다음 8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요. 재화 A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하면 요거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야. PX가 변하는 경우에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자를 뺍니다.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PX 이외에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관심을 갖는 수요 곡선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다른 요인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걸 찾는 건데 1번 재화 A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의 증가. 이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소비량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 이동이라서 틀린 거고요. 재화 A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곡선 상의 이동이라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보안제 C의 가격 하락. 여러분 보안제니까 이거 커피와 홍차가 아니라 커피와 설탕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설탕의 가격이 싸지니까 설탕 소비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서 커피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우측 이동이죠. 그래서 우측 이동이라서 이제 왼쪽 이동하는 거 찾는 거니까요. 다음 4번 봅시다. 재화 A가 열등제일 때 소득이 증가했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8번 문제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득을 M이라고 할게요. 소득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X제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QX가 되고요. 여기가 PX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소비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급제 또는 열등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열등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열등제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재화 A가 열등제일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때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런 거 어렵진 않지만 자꾸 반복해서 금방금방 와닿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표로 뭐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당연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 대체제 B의 가격 상승. 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5번 한번 볼게요. 자, 대체 관계가 되는 거니까 아까 홍차와 커피 생각해 볼게요. 홍차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차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한다니까요. 근데 홍차와 커피는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홍차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피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요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열등제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중요한 문제니까 잘 좀 체크하세요. 어렵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요거 19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은요. 커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커피의 대체제인 홍차 수요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우리 많이 봤어요. 지금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커피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커피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대체 관계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홍차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해서 커피 시장하고요. 홍차 시장을 두 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커피 시장, 여기는 홍차 시장 이렇게 있어요. 홍차 시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커피의 가격, 여기는 홍차의 커피죠, 커피. 커피의 소비량, 그리고 여기는 홍차의 가격, 여기는 홍차의 소비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면 첫 번째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커피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커피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피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가 A에서 B점으로 가게 됐고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서 커피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커피와 홍차는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라는 것은 대체 관계입니다.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비싸져서 줄어드는 대신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뭐야 커피가 이렇게 비싸졌어 해가지고요 홍차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홍차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자, 홍차에 대한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홍차에 대한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차에 대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커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체 관계인, 경쟁 관계인 홍차의 수요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하면은 1번 보세요. 홍차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아니요, 곡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홍차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아니라니까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니까요. 3번 홍차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대체 관계랑 보완 관계가 중요하고요. 요겐 이제 약간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 문제니까 가볍게 보세요. 이 정도보다는 보통 시험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요. 아셨죠? 그래서 좀 잘 체크하고 정리하시면서 그러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중에 또 객관식 강의를 통해 가지고요. 더 보완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요. 커피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가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커피의 가격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커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요. 홍차라든가 다른 제과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요. 소득이라든가 테이스트 같은 취향이라든가 시장 전체로 했을 때는 인구수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여기 커피의 가격이 그 제과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곡선상에서 이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자를 붙입니다. 수요율, 양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나머지 요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런 요인들이 변하면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피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있는데 1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1번 한번 보시면 자,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가 증가했다. 사람 수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 10명 있을 때보다 20명 있으면 사과를 하나씩 먹어도 훨씬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저출산, 특히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생산했던 것도 옛날보다 만약에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면은 반밖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2번 봅시다. 두 번째는요, 커피 가격의 상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커피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디맨드 곡선 상에서 좌상방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3번 보완제인 설탕 가격의 하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완제라고 힌트를 줬죠. 설탕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당연히 설탕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설탕과 같은 보완제 관계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완제 관계인 커피의 소비량도 덩달아 같이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완제는 서로 덩달아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덩달아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함께 소비할 때가 의미가 있는 그런 재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가 열등제인 경우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 원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정상제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재화가 여기 보시면은 증가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재화 중에서 소득이 증가했더니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열등제라고 한다니까요. 뭐 하급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열등제.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대치 효과랑 소득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걸 볼 텐데 그때 열등제 중에서 대치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 그때 우리는 기펜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법칙의 예외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4번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해서 다른 요인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대체제인 홍차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요. 홍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홍차 소비량이 줄죠? 그 대신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경제학의 희소성, 선택 그런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간단한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를 살펴봤는데 수요 공급은 그래도 좀 뭐 탄력성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니 방향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은 문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아무튼 뭐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